학비를 내지 못해 대학에서 퇴학당한 가난한 대학생 김준호는 주머니에 몇 천 원밖에 없었지만 거리를 배회하는 노인과 마지막 식사를 나눴다. 3시간 후 온 동네가 준호의 허름한 기숙사 앞에 5대의 검은 마이바흐가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이것이 돈이 아닌 친절함으로 준호의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당신이 친절함이 존재하기 위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서울의 후텁지근한 여름날, 햇볕은 아스팔트 위에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동대문 시장 근처 좁은 골목에는 작은 백반집이 낮은 기숙사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낡은 양철 지붕, 볶은 마늘과 간장, 삶은 나물이 섞인 냄새, 프라이팬에서 나는 지글지글 소리, 밥솥에 닿는 숟가락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다. 준호는 가게 구석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고 주문한 도시락을 꽉 쥐고 있었다. 3,000원짜리 백반, 몇 조각의 짠 두부, 맹맹한 시금치국, 그리고 간장 종지. 그는 바로 먹지 않고 마치 현실과 무언가 더 무거운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듯 도시락을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에 받은 문자는 여전히 핸드폰에 그대로 있었다. 학생 김준호 학번 2180밀은 2학기 학비 미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학업이 중단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준호는 이 일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매 학기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썼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신청하고 원 단위로 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샤브샤브 가게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지만 손님이 줄어 일자리도 줄었다. 며칠 전 기숙사 사감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가난하다는 걸 알지만 가난해도 마음만은 착하게 가지렴. 나중에는 굶지 않을 거야. 그때 준호는 그저 웃기만 했다. 하지만 오늘 그 마음이 학업 중단과 빈 주머니라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준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마에 맺힌 땀이 마스크 가장자리를 적시는 동안 준호는 주머니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냈다. 총 4,000원, 한 끼 식사로는 충분한 금액이었다. 아마도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숟가락을 밥에 꽂으려는 순간 준호는 가게 근처 전봇대를 바라보았다. 기울어진 나무 그늘 아래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작은 체구에 헝클어진 머리, 색이 바랜 낡은 한복, 무릎을 껴안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노인의 눈은 가게 안을 바라보지만 들어오진 않았다. 준호는 잠시 바라보았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고 단지 서빙되는 식사 접시를 따라 눈으로만 쫓고 있었다. 가끔 입술을 핥다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준호는 이해했다. 그는 일어나 다가갔다. 할머니, 저랑 같이 밥 드시죠. 노인은 깜짝 놀랐다. 마치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거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다. 노인은 망설이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니, 괜찮아. 그냥 잠시 앉아서 더위를 피하려던 거야. 할머니, 저랑 드세요. 제가 대접할게요. 괜찮아요. 더 거절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준호는 노인의 손을 잡고 가게로 안내하여 자신의 맞은편에 앉혔다. 가게 주인이 고개를 들어 뭔가 말하려다가 준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말을 멈췄다. 아주머니, 같은 백반 하나 더 주세요. 국은 채소 좀 많이 넣어주시고 간장 하나 더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 보고는 모두 자신의 식사로 돌아갔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비싸고 모두가 자신의 삶에 급급한 시대에 그 행동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식사가 나왔다. 여전히 두부와 시금치, 흰쌀밥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먹었고 쌀 한 톨 한 톨을 꼼꼼히 씹으며 떨리는 손으로 두부 조각을 집었다. 준호도 먹었지만 간간히 노인을 바라보며 마치 친숙한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식사 중간에 노인이 조용히 물었다. 왜 네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밥을 사주는 거니? 준호는 젓가락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가 예전 우리 어머니와 닮으셔서요. 그때 어머니도 전봇대 옆에 앉아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곤 하셨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착한 사람이 있는 곳에 밥이 있다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노인의 눈이 빨갛게 변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노인은 일어나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고 이름을 묻지도 고향을 묻지도 않았다. 마치 그들은 단지 한 끼 식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만난 것 같았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갔고 구부정한 등은 햇살 아래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준호는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단지 한 끼 식사, 작은 행동이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태학 통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미래는 불확실했으며 돈은 거의 바닥났지만 왜 마음이 편안한 걸까? 아마도 노인이 식사할 때의 눈빛 때문일 수도, 떠날 때의 조용한 미소 때문일 수도, 또는 단순히 준호가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사람이 굶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가게 주인이 지나가며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모두가 내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네 마음을 잃지 마. 인생은 너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기숙사로 걸어갔다. 신발은 젖고 옷은 빗물에 젖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첫 페이지 구석에는 어머니가 적어놓은 문구가 있었다. 품위 있게 살아라. 가난해도 괜찮지만 비열하지는 마라. 그는 그 아래에 펜으로 적었다. 오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다시 그 백반집에 갔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가게 주인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노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마치 한 끼 식사를 위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준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어제의 소박한 식사가 앞으로 올 날들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사람의 조용한 친절함,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서울의 오후,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햇살은 녹슨 양철 지붕에서 물러나며 가난한 기숙사 구역을 무겁고 질식할 듯한 빛 속에 남겨두었다. 바람이 녹슨 철망을 통해 불어와 걸려있는 낡은 셔츠를 흔들었다. 기숙사는 좁은 골목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벽은 벗겨지고 시멘트 바닥은 얼룩졌으며 하수구 냄새와 말린 생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준호는 방금 백반집에서 돌아왔다. 가게 주인이 불쌍히 여겨 남은 시금치를 담아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녹슨 자물쇠로 방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의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더 두껍고 더 깊었으며 가난한 동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낯선 소리였다.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왔고 이어서 또 한 대, 그리고 세 대가 더 따라왔다. 모두 같은 검은색, 같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짙게 선팅된 창문으로 안이 보이지 않았다. 바퀴는 금이 간 도로 위를 마치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온 동네가 술렁였다.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어른들은 식사를 중단하고 모두 문 밖으로 나와 구경했다. 어떤 이는 허리에 손을 얹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했다. 누가 죽었길래 검은 차 5대나 오는 거야? 길을 잘못 들었나 봐. 누가 그렇게 부자야? 여기에 왜 와? 아니면 경찰이 누굴 잡으러 온 건가?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기숙사 주인 50대 중반의 마른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문 앞에 서서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혀를 쳤다. 첫 번째 차가 멈췄다. 운전사가 문을 열고 내렸다. 그는 70대 정도의 노인이었다. 하얀 머리였지만 걸음걸이는 힘이 있었다. 흰 셔츠, 검은 바지, 손목에는 골동품 시계, 모든 움직임이 여유로웠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태도는 온 동네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박 선생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주변을 둘러보고 천천히 골목 입구의 백반집으로 걸어갔다. 걸으면서 그는 물었다. 아주머니, 혹시 여기 김준호라는 청년이 있나요? 가게 주인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막 돌아갔어요. 기숙사 맨 끝방 더즈번에 살아요. 박 선생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차로 돌아갔다. 얼마 후 차들이 움직여 기숙사 앞으로 직진했다. 그때 준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시금치 봉지를 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박 선생은 준호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깊었다. 직설적으로 그는 물었다. 자네가 김준호인가? 네, 저예요. 무슨 일인가요? 박 선생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약간 오래된 봉투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자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분의 편지야. 그분이 직접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네. 준호는 놀라며 편지를 받았다. 겉봉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단지 보라색 잉크로 쓰인 친절한 사람에게라는 문구만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준호에게 그날의 식사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따뜻한 식사를 했어요. 괜찮으시다면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동의하신다면 그냥 타시면 됩니다. 한 어머니로부터. 준호는 편지를 다 읽고 말문이 막혔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 선생을 바라보았다. 그 노인분이 어제 만난. 박 선생은 고개만 끄덕이고 더 말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준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복권에 당첨된 걸까? 부잣집 버려진 아들일지도 몰라. 속고 있는 거 아냐? 요즘에 누가 밥 한 끼 사줬다고 잘해주겠어. 기숙사 주인이 다가와 준호의 팔을 가볍게 잡아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조심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믿을 만한 곳이 아니야. 준호는 침묵했다. 기숙사 주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박 선생의 차분한 눈빛은 사기꾼 같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을 바라보았다. 낡은 선풍기, 부러진 책상 다리, 몇 권의 노트, 다른 슬리퍼, 어머니가 시골에서 보낸 선인장. 준호의 세계는 몇 평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 앞에는 5대의 고급차와 낯설지만 익숙한 사람, 그리고 한 어머니의 편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성은 멈추라고 했지만 직감은 가보자. 어쩌면 이라고 속삭였다. 준호는 기숙사 주인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하면 바로 돌아올게요. 그녀는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차에 올라 박 선생 옆 뒷좌석에 앉았다. 문이 닫히고 내부는 시원하고 조용했으며 엔진 소리는 부드럽게 울렸다. 차는 천천히 기숙사에서 후진하여 큰 길로 나가며 온 동네의 시선을 끌었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호기심을 보였지만 준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다. 앞길은 넓어졌고 차가 많아졌으며 완전히 낯설었다. 선생님,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박 선생은 돌아보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자네에게 빚을 갚고 싶어하는 분이야. 저는 누구인가요? 그건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겠네. 준호는 등받이에 기대어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켰다. 혼란스럽고 의심스럽고 속을까 두려웠지만 박 선생의 눈빛이 어느 정도 안심시켰다. 마치 그는 말은 적지만 말하는 것은 모두 진실인 사람 같았다. 어릴 때 학교 앞에 서서 지나가는 차를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물었던 기억이 났다. 엄마, 나중에 저도 자동차 탈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저 웃기만 했고 말없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그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부자여서도 유명해서도 아닌 단지 나눈 한 끼 식사 때문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기다렸다. 길은 길었고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작은 길로 들어섰다. 푸른 이끼가 낀 돌길이었다. 양쪽으로는 오래된 야자수가 늘어서 있었다. 높이 솟아있고 바람이 불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속삭임 같았다. 태양은 먼 산 뒤로 지고 있었고 노란빛을 익어가는 벼 위에 드리웠다. 준호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각각의 커브를 바라보며 얼마나 오래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강원도의 깊은 산속 마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자신이 그곳에 가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것도 이렇게 믿기 힘든 상황에서 차는 오래된 한옥 앞에 멈췄다. 보통 부자들의 집에서 볼 수 있는 큰 철문과 높은 벽이 아니라 시간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었다. 나무 대문은 색이 발해 있었고 기둥 아래에는 이끼가 가득했으며 덩굴이 철제 창살을 감싸고 있었다. 주변 정원은 울창했고 돌길은 나뭇잎으로 덮여 있었다. 집 벽은 오래된 벽돌로 지어져 있었고 짙은 붉은색으로 발해 있었으며 일부 벽토는 떨어져 나갔다. 나무 창문은 닫혀 있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곳의 분위기는 오래되었으면서도 엄숙했다. 마치 많은 것을 보았지만 말하지 않는 노인 같았다. 박 선생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준호가 잠시 서 있게 한 후에야 천천히 말했다. 곧장 안으로 들어가 보게.
그분이 안채에서 기다리고 계시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돌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었다. 나무 문은 가볍게 밀었을 때 삐걱거렸다. 안쪽에서는 기름등의 노란 빛이 비추고 있었다. 길고 넓은 방, 흑단 가구, 높은 천장, 기와지붕, 은은한 향기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방 끝 병풍 뒤에는 준호가 백반집에서 식사를 나눴던 그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인은 큰 나무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얹어져 있었으며 등은 기대지 않고 고개는 약간 들려 있었다. 노인의 눈은 더 이상 길 잃은 듯하지 않았다. 그것은 밝고 깊었으며 다소 위험이 있었다. 왔구나. 노인은 준호가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말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등을 똑바로 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노인이 이 집의 일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견고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렇게 멀리 오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편지로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준호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준호는 옆에 있는 작은 의자를 선택하여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도자기 찻주전자가 있었다. 노인은 손이 떨리지 않고 차를 따른 후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박순자예요. 이 집은 원래 친정 집안의 것이었어.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아들도 거의 10년 전에 죽었어. 이제는 아들의 자식인 손자 하나만 남았지. 준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주의 깊게 들었다. 손자는 공부도 잘하고 성공했지만 어릴 때부터 냉정하고 감정이 별로 없었어. 나중에 해외에서 돌아와 나를 시골에서 서울로 데려와 함께 살았지. 처음에는 기뻤지만 2달도 채 살지 못하고 그 아이는 내가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며 양로원에 보내려 했어.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원망하는 투도 아니었지만 각 단어는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가 거절하자 그 아이는 화를 내더니 택시를 불러 시골로 데려다 준다며 나를 시장 근처 병원 앞에 그냥 내려놓고 가버렸어. 준호는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밤중에 혼자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 가족 없이 돌아갈 곳 없이 남겨진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길거리를 배회하며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자선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 주는 대로 먹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나에게 밥을 나눠줬어. 이름도 묻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귀찮아하지도 않고. 준호는 눈을 깜빡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박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그저 친절함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아. 보답을 바라지 않았겠지만 나는 잊지 않았어. 공간은 조용해졌고 테이블 위에 차는 식어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계속했다. 나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어. 이 집, 이 땅은 남들에게는 그저 물려받은 재산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조상과 기억의 뿌리야. 나는 이것이 배은망덕한 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준호가 이해하기도 전에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네가 동의한다면 나는 네가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기를 바라.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어. 그저 네가 지금처럼 착하게 살면 돼. 3개월 후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유언장을 작성해서 이 집을 너에게 물려줄 거야. 네가 거절한다면 내일 박 선생이 너를 서울로 데려다 줄 거고 아무도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을 거야. 준호는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넓은 집, 여러 세대 동안 지켜진 집, 누인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제안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가난한 학생이고 할머니와 혈연관계도 없어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내가 집을 지킬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집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나무 문을 통해 불어와 벽에 걸린 마른 잎을 흔들었다. 어딘가에서 풍경 소리가 진동하며 향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와 섞였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이 기회는 너무 크지만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따랐다. 며칠 생각해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사흘, 그동안 여기 머물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봐. 바로 그때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준호는 머리를 꾹 돌렸고 잠깐 차가운 눈빛이 보였다가 대나무 정원 뒤로 사라졌다. 박 선생이 이때 옆문으로 들어왔고 눈길을 정원 쪽으로 슬쩍 던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그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다. 박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오래됐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비밀을 간직하지. 네가 여기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상의 제단에서 향이 피어오르고 목가구, 고인의 사진, 낡은 문틈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 너무나 낯선 세계였지만 이제 문이 그에게 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내면의 한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곳에 발을 들이면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한옥에서의 첫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다. 새 지저귀과 정원에서 올라오는 흙냄새에 익숙하지 않은 채 그는 복도로 나갔다. 공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이전 기숙사의 시끄러움과는 완전히 달랐다. 준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단 사흘만. 내가 항상 그래왔듯이 착하게 살자. 하지만 인생은 마음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오전 9시쯤 박 선생이 준호를 부엌으로 불러 아침 식사를 하자고 했다. 메인 식당이 아니라 부엌이었다. 그곳은 특별한 행사를 위한 곳이었다. 부엌은 집 뒤쪽 부속 건물에 있었고 예전에 하인들과 친척들이 함께 지내던 곳이었다. 들어서자마자 준호는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여러 개의 원형 테이블이 서로 가깝게 배치되어 있었고 밥과 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약 4명이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3명의 젊은 남자와 1명의 여자였다. 모두 2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세 남자는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하인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준호가 누구에게 앉을지 망설이는 동안 한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은 누구길래 할머니랑 따로 식사를 해? 준호는 움찔했다. 그 말은 부엌 구석에서 온 것으로 키 큰 남자가 손을 씻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뒤로 넘겨져 있었고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다. 그 옆에 앉은 여자가 입술을 비죽이며 달걀 한 조각을 집어 천천히 말했다. 며칠 전만 해도 할머니는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누굴 데려와서 특별방에 재우고 특별 식사를 주다니 정말 빠르네. 준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 테이블 가장자리 가까이에 있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룹 중 한 명, 마른 체구지만 어깨가 넓은 남자가 준호의 등 뒤로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눈을 흘겼다. 빨리 먹어. 아무도 네 뒤치다꺼리할 시간 없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안으로 물러나 시선을 피했다. 박 선생은 멀리 서서 끼어들지 않았지만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시금치를 집어먹기 시작했다. 그는 의자가 끌리는 소리, 어색한 소리를 내려는 듯 그릇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를 들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단정하게 묶은 머리, 빨간 립스틱,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고개를 기울여 준호를 바라보며 반쯤 웃었다. 제 이름은 박하나예요. 오빠도 여기 임시로 계신 거죠? 할머니가 갑자기 변덕을 부리시는 일이 많대요. 한 번은 마당을 쓸어들인 사람을 일주일 내내 저녁에 초대하셨대요. 귀엽지 않나요?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나머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기 살면서 할머니를 많이 도와드렸지만 할머니가 손편지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대단하네요. 박현수라는 이름의 남자가 말했다. 생선을 집으며 준호를 흘끗 바라보았다. 준호는 식사를 마치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오래된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그는 일어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감사합니다.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설 때 수근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준호의 방은 대나무 정원 뒤쪽 분리된 공간에 배치되어 있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했고 연못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다. 박 선생은 이곳이 예전에 옛 주인의 독서실이었다고 말했다. 준호는 나무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무거운 마음을 느꼈다. 고립감이 연기처럼 가볍게 스며들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할머니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면 누구나 의심할 것이다. 그는 차 안에서 박 선생이 한 말을 기억했다.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가족애가 없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호칭은 때로 가면일 뿐입니다. 강원도의 저녁은 빠르게 내려앉았다. 태양은 낮은 언덕 뒤로 지고 집은 조용해졌다. 멀리서 까마귀 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다. 밤 10시쯤 준호가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을 때 복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읽기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슬리퍼를 끄는 느린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다.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준호의 몸이 굳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들렸다. 넌 할머니가 널 선택했다고 생각해? 준호는 나가서 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노란 불빛만 어슴푸레했으며 바람에 얇은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도 없었지만 문 손잡이에는 작은 빨간 천 조각이 묶여 있었다. 낡은 한복에서 잘라낸 것 같았다. 경고, 협박의 메시지였다. 준호는 천을 떼어 말아서 서랍에 넣었다. 공포에 질리지는 않았지만 경계심이 생겼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이 더 이상 식사에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이 집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눈엣 가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것도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몇 개의 그림자나 수군거림 때문에 떠난다면 그의 인생은 항상 도망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경쟁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친절함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밖에서는 달이 정원 위로 떠올라 바닥에 은빛을 비추었고 바람이 문 사이로 불어와 천장을 살짝 흔들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단지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빛, 기억,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로도 살아간다. 오래된 한옥의 세 번째 밤, 초승달이 대나무 숲 뒤로 기울어져 차갑고 희미한 빛을 드리웠다. 공기는 썩은 나무와 습기, 아직 꺼지지 않은 향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준호는 몸을 뒤척이다 복도에 깜빡이는 등 때문에 눈을 떴다. 그것은 오래된 형광등으로 고장나기 직전에 종종 깜빡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정한 리듬으로 깜빡이지 않았다. 밝아질 때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누르는 것 같았다. 준호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문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고 조용해졌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확인했다. 안쪽에서 잠근 것은 여전했지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열었다가 다시 닫은 것처럼. 그는 전날 밤 확실히 잠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낡은 꽃무늬 타일이 깔린 복도가 문틈으로 어슴푸레 보였다. 이 타일들은 밟을 때마다 특유의 톡톡 소리를 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조용했다. 준호는 문을 완전히 열고 바라보았다. 복도등은 여전히 깜빡이며 창고로 이어지는 긴 통로를 비추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 속에 등을 돌린 한 사람의 형체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준호는 숨을 참고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려 했다. 키가 크고 어깨가 약간 굽은 사람,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등이 갑자기 꺼졌고 복도는 어둠에 휩싸였다. 휴대폰 손전등을 켰을 때 그 형체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다음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복도 끝에 있는 공용 욕실에서 세수를 했다. 선반에서 칫솔을 집어들던 그는 깜짝 놀랐다. 칫솔 목 부분이 구부러져 있었다. 부러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구부린 것 같았다. 여전히 사용할 수는 있지만 손에 쥐면 불편할 정도로.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확인하자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다. 노트가 뒤집혀 있고 지갑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어지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뒤섞인 흔적이 있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쳤다. 이것은 어젯밤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습관이 아니라 자기 보호 방법이었다. 하루하루 이상한 일들, 눈빛들, 소리들을 모두 기록했다. 세 번째 밤, 문이 열림, 복도의 그림자, 잠금장치 소리, 구부러진 칫솔, 뒤섞인 가방, 도둑의 흔적 없음. 그저 경고일 뿐. 현관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집에서 가장 오래된 가정부인 김할머니가 서 있었다. 흰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리고 빗자루를 든 채 많은 것을 보았지만 말하지 않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지나가다 잠시 멈추어 방 안을 힐끗 보고 조용히 물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고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약간 방해를 받았지만 괜찮아요? 김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방은 예전에 옛 주인 방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할머니는 아무도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가 잠그면 열게 하셨죠. 준호는 몸을 돌려 물었다. 그 일이요? 김할머니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일정한 패턴으로 타일을 쓸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할머니가 오래 사시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오래 살수록 더 귀찮아질 뿐이죠. 준호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김할머니는 먼지와 나무 냄새를 남기고 떠났고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인 것 같은 이상한 느낌만 남겼다. 아침 식사는 평범하게 진행되었다. 만약 준호가 항상 다른 세 사람의 감시하는 눈길을 받는 것을 평범하다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박하나는 여전히 가벼운 목소리를 유지했다. 준호 씨가 잠을 못 주무셨다고 들었어요. 새 장소라 그런가요? 박현수는 살피는 눈길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박준영은 오늘따라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창가 가까이 앉아 차잔을 돌리고 있었다. 준호는 식사 내내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산하는 것 같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정원으로 나가 산책하며 첫날 느꼈던 평화로운 기분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부엌 뒤 복도를 돌자마자 그는 깜짝 놀랐다. 부엌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 박준영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거기 서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고 비웃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잠을 못 잤나? 그 질문은 대답이 필요 없었다. 그것은 마치 나는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확인 같았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지만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상한 징후들이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첫 번째 밤의 속삭임, 두 번째 밤의 빨간 천 경고, 세 번째 밤의 그림자, 열린 문, 뒤섞인 물건들. 김지연은 낮은 키에 동그란 얼굴, 푸른 달빛 아래에서도 빛나는 듯한 맑은 눈동자를 가진 27세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박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준호는 32세의 건축가로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냉정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준호는 아내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결혼한 지 4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선천적인 문제로 임신이 어려웠던 지연에게 이 아이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동안 준호는 매일 밤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작은 움직임에 미소 지었다. 오늘은 아이가 어땠어? 많이 움직였어? 준호가 침대에 누워 지연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렸다. 응, 오늘은 특히 활발했어. 아침에는 계속 발차기를 했고 점심때는 조금 조용했다가 저녁부터 다시 놀기 시작했어.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정기검진을 위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 산부인과를 찾았다.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중 하나로 최신 의료 장비와 경험 풍부한 의료진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들의 담당 의사는 20년 경력의 권상우 박사였다. 그는 늘 침착하고 친절했으며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는 의사였다. 김지연 씨, 태아의 발달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권 박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크기와 위치도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임신 초기부터 무언가 잘못될까봐 걱정했었다. 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임신 7개월째 그들은 4D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모니터에 나타난 아이의 얼굴은 완벽했다. 작은 코, 동그란 뺨, 부드러운 입술. 그러나 아이의 눈은 계속 감겨 있었다. 아이가 눈을 안 떠요. 지연이 물었다. 권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태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내고 특히 초음파 검사 중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다. 아마도 너무 순조로웠을지도 모른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지연은 첫 번째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에서 그녀는 어둡고 좁은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하얀색 문이 있었고 그 문 뒤에서는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이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문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형태가 없었지만 지연은 그것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이 차가웠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꿈이야, 그냥 꿈.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후로 비슷한 꿈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때로는 그 꿈에서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고, 때로는 자신의 배 안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점점 더 지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요즘 너무 이상한 꿈을 자주 꿔. 지연이 어느 아침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미소 지었다. 임신 중에는 그런 일이 흔해. 호르몬 때문에 꿈이 더 생생하고 이상해질 수 있대. 괜찮을 거야. 지연은 남편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다. 임신 8개월 중반, 지연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이번에는 준호가 출장 중이어서 그녀 혼자 병원을 찾았다. 검사실에 누워 배에 젤을 바르는 동안 그녀는 이상한 한기를 느꼈다. 방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 박사가 초음파 기계를 작동시키자 모니터에 태아의 모습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의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권 박사는 재빨리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요. 그냥 태아가 조금 특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지연은 의사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검진이 끝나고 나서 지연은 화장실에 들렀다. 손을 씻고 있을 때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노인 여성이었다. 지연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화장실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지연은 서둘러 화장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녀는 간호사 한 명과 마주쳤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요. 병원을 나온 후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갑자기 배 속에서 강한 움직임을 느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움직임이었다. 그녀가 배에 손을 대자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배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지연은 또 다른 악몽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그녀가 어두운 산속에 있었다.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고 그 집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에는 한 노인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 여성은 지연을 바라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이 놀라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손을 뻗어 지연의 배를 가리켰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의 배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이의 발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피부를 안쪽에서 긁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인이 속삭였다. 그것이 나오기 전에. 지연은 자신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준호가 놀라서 그녀를 껴안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꿈이야. 준호가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지연은 흐느끼며 남편의 품에 안겼다. 뭔가 잘못됐어, 준호야. 내 안에 있는 아이. 그게 괜찮아. 그냥 꿈일 뿐이야. 우리 아이는 괜찮아.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잖아. 지연은 준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연은 최종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준호도 함께였다. 검진실에 들어서자 권 박사는 평소와 같이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은 최종 확인을 위한 검진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다음에는 출산실에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권 박사가 웃으며 말했다. 초음파 검사가 시작되었다. 모니터에 태아의 모습이 나타났고 권 박사는 태아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지만 갑자기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 있나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권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니요, 다 괜찮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모니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태아의 자세가 조금 특이해서 그래요. 하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권 박사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그런 거 아닐 거야. 그냥 신중한 거겠지. 모든 의사들이 그렇듯이.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에 자신의 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야, 엄마가 널 사랑해. 내가 누구든 무엇이든 엄마는 널 사랑할 거야. 그녀가 눈을 감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배 안에서 강한 움직임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말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스러운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경고 같았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강한 진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준호를 깨웠고 그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지연의 진통은 더 심해져 있었다. 아직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이른데 진통이 상당히 강하네요. 권 박사가 지연을 검사하며 말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지연은 분만실로 옮겨졌고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은 더 심해졌고 지연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 뭔가 잘못됐어. 지연이 고통 속에서 외쳤다. 이게 정상이 아니야. 의료진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다가 갑자기 멈추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방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12시간의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지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다. 그 순간 분만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이가 나왔지만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왜 울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왜 울지 않아요? 지연이 공포에 질려 물었다. 권 박사와 간호사들은 아이를 재빨리 옮겨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준호는 그들에게 달려갔지만 의료진이 그를 막았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한 간호사가 준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제 아이가 어떻게 된 건데요? 준호가 항의했지만 그는 결국 밖으로 나가야 했다. 지연은 고통과 약물로 인해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아이를 안고 있는 권 박사의 얼굴이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이미 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준호는 그녀 옆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준호야.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준호는 즉시 눈을 떴다. 지연아, 드디어 깨어났구나. 어떻게 느껴?
우리 아이는 어디 있어? 지연이 급하게 물었다. 준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연아, 일단 진정해. 아이는 특별 관찰실에 있어. 의사들이 검사를 하고 있어. 뭐라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권 박사가 들어왔다. 김지연 씨, 깨어나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권 박사가 물었다.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권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 씨, 준호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특별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상태라니요? 준호가 물었다. 아이의 생체 신호는 정상이지만 몇 가지 이상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낮고 피부는 일반적인 신생아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아이가 전혀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와 혼란이 그들의 눈에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아이를 보고 싶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권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특별 관찰실로 모시겠습니다. 권 박사가 나간 후 지연은 준호에게 물었다. 넌 아이를 봤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못 봤어.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의료진이 즉시 데려갔어.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다. 병원은 밤에 이상하게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창백하게 보였다. 지연은 간호사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특별 관찰실이라고 적힌 문을 발견했다. 문 앞에 서서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용기를 내어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인큐베이터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연은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인큐베이터 안에는 한 아기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신생아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기의 피부는 거의 투명하게 하얗게 보였고 그 아래로 보이는 혈관들은 일반적인 푸른색이 아닌 검은색이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기의 눈이었다. 그 눈은 열려 있었고 완전히 검은색이었다. 검은 구슬 같은 눈동자는 마치 오래된 영혼의 것처럼 보였다. 지연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검은 눈동자는 지연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아기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작은 손가락들이 인큐베이터 유리를 향해 뻗어왔다. 공포에 질린 지연은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그녀는 방 안에 다른 존재를 느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그녀가 꿈에서 보았던 노인 여성이 방 구석에 서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달빛 아래에서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인큐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아기 옆에 서자 아기는 갑자기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노인과 아기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연은 그들 사이에 무언가 교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우리의 세계에 속하지 않아.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림자의 아이야. 무슨 말이에요? 지연이 물었다. 오래전 너희가 사는 이 땅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어.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 살고 있었지. 그러나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들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어. 그들 중 일부는 사라졌고 일부는 숨어들었지. 그리고 일부는
돌아올 방법을 찾았어. 노인이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를 가리켰다. 이 아이는 그 영혼들 중 하나야. 그는 인간의 형태를 빌려 이 세계로 돌아왔어. 그리고 너는 그의 통로였어. 지연은 혼란스러움과 공포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다. 그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 아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른 존재이기도 해. 노인이 말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있어. 인간과 영혼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나요? 지연이 간절히 물었다.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그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권 박사와 두 명의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지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권 박사가 놀라서 물었다. 지연이 노인이 있던 방향을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의료진을 바라보았다. 제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권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지연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혼자 나오시면 위험합니다. 당신은 아직 출산 후 회복 중이에요. 이게 정말 제 아이인가요? 지연이 갑자기 물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 박사와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물론입니다. 누구의 아이겠어요? 권 박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연은 천천히 인큐베이터로 다시 다가갔다. 아기는 여전히 검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신생아의 순수함이 아닌 오래된 지혜와 어둠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 왜 울지 않나요? 지연이 물었다. 일부 신생아들은 즉시 울지 않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권 박사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의 말과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이를 처음 보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게 우리 아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밤새 생각했다. 노인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녀의 아이는 인간과 영혼 사이의 존재였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이 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아이였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자. 지연이 말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하지만 우리는 그를 윤서라고 부를 거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빛나는 서쪽처럼 밝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윤서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의사들은 더 이상 아이를 병원에 둘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비록 여러 검사 결과가 이상했지만 아이의 생체 기능은 안정적이었고 건강상의 위험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권 박사는 지연과 준호에게 특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주세요. 그가 말했다. 지연과 준호는 윤서를 데리고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윤서는 여전히 울지 않았지만 그는 잘 먹고 잘 자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피부는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창백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완전히 검었지만 지연은 점점 그런 특징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윤서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오래된 한국어로 된 속삭임 같은 소리였고 때로는 달빛 아래에서 그림자들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 지연이 방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윤서는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 검은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준호는 이런 일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윤서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야. 어느 밤 준호가 속삭였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그는 우리 아들이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그는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준호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밤에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낮에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그 아이를 없애야 해. 그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아니야. 그는 괴물이야. 지연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우리 아들이야. 아니, 그는 아니야. 넌 봤잖아. 그의 눈, 그의 피부. 그는 인간이 아니야. 준호의 고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집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윤서의 방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깊고 낮은 울림이었다. 마치 땅 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였다.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가 그들의 눈에 가득 차 있었다. 천천히 그들은 윤서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윤서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형태가 없었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에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방 구석에는 지연이 본 노인 여성이 서 있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노인이 말했다. 그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가 진정으로 속한 곳으로 돌려보내거나. 준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지연은 조심스럽게 윤서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림자들이 그녀 주위로 모였지만 그들은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그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연이 윤서의 침대 옆에 서자 아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에는 이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당신은 나를 여전히 원하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지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윤서의 뺨을 만졌다. 그의 피부는 차가웠지만 그 접촉에는 무언가 친숙한 것이 있었다.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았다. 내 아들이야. 지연이 속삭였다. 내가 무엇이든 어디서 왔든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순간 윤서의 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완전한 검은색이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했고 그의 눈동자에 갈색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림자들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노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녀는 지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승인의 표시인 동시에 경고의 표시였다. 윤서는 이제 좀 더 인간에 가까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문간에 서서 떨고 있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사랑할 거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이해의 빛도 있었다. 윤서가 자라면서 그는 점점 더 일반적인 아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은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했고 그의 피부도 좀 더 건강한 색을 띠게 되었다. 그는 이제 웃고 울고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윤서는 종종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하곤 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끔 그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전등이 갑자기 깜빡이거나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거나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곤 했다. 지연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윤서는 그저 특별한 아이일 뿐이었다. 그러나 준호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그는 윤서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윤서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를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윤서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선생님들도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몇 주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이 윤서 주변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윤서가 자신에게 죽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윤서와 놀 때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 선생님은 지연과 준호를 불러 면담을 요청했다. 윤서는 매우 창의적인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들이 다른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요? 준호가 물었다. 교실의 장난감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윤서가 있는 방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곤 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런 일들이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윤서와 이야기해 볼게요. 지연이 약속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윤서의 방에 들어가 그와 대화를 나눴다. 윤서야, 유치원에서 재미있니? 그녀가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선생님께서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던데, 그게 사실이니?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어요. 엄마. 민준이의 할머니가 항상 그의 곁에 계시는 걸 봤어요. 할머니는 민준이가 보지 못하지만 저는 볼 수 있어요.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윤서야,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니란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진실이에요. 엄마. 알아, 윤서야. 하지만 때로는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이해하겠니?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혼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그림자들과 대화했다. 그들은 그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였다. 윤서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엄마, 저는 누구예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윤서야.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저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제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 거죠?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윤서 옆에 앉았다. 윤서야, 내가 태어났을 때 한 노인이 나에게 말했단다.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너는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아이라고. 두 세계요.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그림자의 세계 사이. 너는 두 세계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림자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너와 대화할 수 있는 거야. 윤서는 조용히 이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이나 두려움이 아닌 이해의 표정이 있었다. 마치 그는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럼 저는 인간이 아닌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우리는 너를 항상 사랑할 거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윤서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해 겨울, 서울은 기록적인 한파에 시달렸다. 눈이 계속해서 내렸고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추위와 함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윤서의 꿈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그는 오래된 한옥 앞에 서 있었고 그 집 안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 꿈들이 시작된 후
윤서의 행동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조용해지고 더 내향적이 되었다. 그는 종종 긴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가끔 지연은 그의 눈이 다시 완전히 검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오직 순간적인 현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불길한 징조였다. 어느 날 밤 윤서는 고열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의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의사들은 이 모순된 증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윤서는 밤새 떨었고 한국어와 이해할 수 없는 고대 언어를 번갈아가며 중얼거렸다. 지연과 준호는 윤서의 병상 옆에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들의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준호가 지연에게 속삭였다. 지연은 머리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 직감으로는 그림자들이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윤서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었고 그의 피부는 창백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알았어. 그가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겠어. 지연이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누구와 말하고 있는 거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윤서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식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존재가 그의 몸을 통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림자들이 날 부르고 있어. 그가 말했다. 그들은 내가 돌아가야 한다고 해. 안 돼. 지연이 외쳤다. 너는 여기 속해 있어. 윤서야. 우리와 함께. 윤서의 눈에 잠시 혼란이 스쳤다. 마치 두 의식이 그의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그는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윤서는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깨어났다. 그의 눈은 다시 갈색이었고 그는 어젯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다. 뭔가가 그들의 아들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준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윤서를 보호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그림자들이 그를 데려가려고 해.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윤서를 진정으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비록 윤서가 특별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준호는 그를 사랑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그 노인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어. 아마 그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노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떨었고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비명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온 것 같은 소리였다. 지연과 준호가 그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윤서의 주변에는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휩쓸리는 연기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 사이에서 지연은 익숙한 형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꿈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본 그 노인 여성이었다. 당신, 지연이 외쳤다. 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그것은 그림자들이야. 그들은 그들의 아이를 돌려받고 싶어 해. 그는 그들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 아들이에요. 준호가 분노에 차 외쳤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있어. 노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해. 인간의 세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갈 것인지. 윤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섰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천천히 방 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림자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부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도와주세요. 지연은 즉시 앞으로 뛰어나가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림자들이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아들을 붙잡았다. 놓아줘. 지연이 그림자들에게 소리쳤다. 그는 내 아들이야. 그를 데려갈 수 없어. 그림자들이 더욱 강하게 윤서를 끌어당겼다. 윤서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피부는 마치 연기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절반은 그림자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준호도 앞으로 뛰어나와 윤서의 다른 손을 잡았다. 우리는 널 보내지 않을 거야. 윤서야. 넌 우리 가족이야.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눈은 이제 절반은 검고 절반은 갈색이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었다. 선택해야 해, 윤서야. 노인이 말했다. 너는 누구니? 무엇이니? 어디에 속해 있니?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 순간 갑작스러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새벽 빛이었다. 그림자들이 빛을 피해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노인도 마찬가지로 빛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노인이 사라지면서 말했다. 그는 언젠가 선택해야 할 거야. 그림자들이 사라지자 윤서는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다시 단단해졌고 그의 눈은 다시 갈색으로 돌아왔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지연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아들을 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림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8부 빛과 어둠의 균형. 윤서의 18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그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이 되었다. 그의 외모는 완전히 정상적이었다. 그의 눈은 따뜻한 갈색이었고 그의 피부는 건강한 빛을 띠었다. 그는 학교에서도 잘 적응했고 몇몇 친한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가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림자의 세계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러나 이제 그 꿈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중적인 본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연과 준호도 변했다. 그들은 이제 윤서의 특별함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윤서의 정체성의 일부로 존중했다. 윤서의 생일 전날 밤, 지연은 다시 한번 그 노인을 꿈에서 만났다. 내일이 그의 18번째 생일이군, 노인이 말했다. 그래요, 지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머물 거예요. 우리와 함께.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전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야. 내일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해.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어. 그는 스스로 선택해야 해.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깨웠다. 내일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다시 윤서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우리는 그를 보호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윤서를 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그들은 그의 친구들을 초대했고 케이크와 선물도 준비했다. 그들은 이 날을 가능한 한 평범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다. 파티는 오후에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윤서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었다. 그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고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윤서의 친구들은 불안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한 친구가 물었다. 윤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다시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여러분. 하지만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지연과 준호는 즉시 그에게 다가갔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지연이 물었다. 그들이 오고 있어. 엄마, 윤서가 말했다. 그림자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 준호가 윤서의 어깨를 잡았다. 무슨 말이야? 내가 그들과 함께 가려고.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아빠. 나는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선택할 준비가.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전등이 꺼졌다. 윤서의 친구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서를 향해 다가왔다. 윤서야, 지연이 외쳤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그림자들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윤서를 둘러쌌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노인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윤서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윤서야. 넌 누구니? 내가 속한 곳은 어디니?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검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저는 김윤서입니다. 저는 김지연과 박준호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림자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맞아. 넌 둘 다야. 넌 빛과 어둠 사이의 달이야. 그리고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윤서가 계속했다. 저는 인간 세계에 머물 것입니다. 이곳이 제 가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림자 세계와의 연결도 유지할 것입니다. 그들도 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것이야. 우리는 너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너를 시험하려 했던 거야.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기를 바랐던 거지. 그림자들이 점점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윤서를 위협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노인도 마찬가지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윤서야. 노인이 사라지면서 말했다. 우리는 내 일부니까. 그리고 넌 우리의 일부야. 전등이 다시 켜졌다. 윤서의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에게는 방금 일어난 일이 짧은 정전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연과 준호는 알았다. 그들의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윤서는 그의 부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다시 갈색으로 돌아왔지만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지혜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지연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껴안았다. 윤서는 여전히 특별했다. 그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특별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강점이었고 그의 정체성의 일부였다. 시간이 흘러 윤서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생활은 윤서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함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그림자의 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기도 했다. 윤서는 곧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빛과 어둠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능력은 그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윤서의 능력은 때때로 그를 어두운 장소로 이끌었다. 그는 종종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끌렸다. 버려진 건물, 오래된 병원, 심지어 묘지에서도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윤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한 특별한 여학생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고 그녀는 윤서와 같은 심리학과 학생이었다. 서연은 밝고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윤서는 그녀의 내면에 깊은 슬픔과 어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어느 날 서연이 윤서에게 말했다. 너는 마치 두 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윤서는 놀랐다. 서연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무슨 말이야? 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도 가끔 그들을 볼 수 있어. 그림자들. 그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있어. 그리고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도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도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윤서와 서연은 곧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윤서처럼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심각한 사고를 당한 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었고 그 상태에서 깨어난 후 그림자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어. 서연이 설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다른 세계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온 것 같아. 윤서는 서연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들은 둘 다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고 그 이해는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윤서와 서연이 만난 지 몇 개월 후 서울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고 일부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이상한 환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윤서와 서연은 이 사건들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림자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다시 한번 그 노인 여성을 꿈에서 만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윤서가 물었다.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균형이 깨졌어. 그림자 세계의 일부 존재들이 너희 세계로 넘어오고 있어.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먹고 살아.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죠? 너희가 막아야 해, 윤서야. 너와 서현. 너희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야. 너희만이 그들을 그들의 세계로 돌려보낼 수 있어.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가 말했다. 윤서와 서연은 그림자 존재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림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오래된 병원, 버려진 학교, 심지어 지하철역의 어두운 구석까지. 그리고 그들은 그림자들과 맞서 싸웠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림자들은 강했고 그들의 힘은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나왔다. 윤서와 서연은 종종 자신들도 그 두려움에 휩쓸릴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그들의 내면에 있는 빛으로 그림자들을 물리쳤다. 그들의 싸움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그림자들을 그들의 세계로 돌려보냈고 서울의 이상한 사건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은 항상 위협받을 것이고 그들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윤서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이해했다. 그는 그림자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인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두 세계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 있었고 그의 부모님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과 어둠의 균형을 찾았다. 윤서는 이제 그림자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를 걷는 자였고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균형은
둘 다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의 꿈에서 그는 빛나는 들판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들판 위로 그림자들이 아름답게 춤추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서운 광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였고 존재의 일부였다. 그리고 윤서는 그 모든 것의 일부였다.